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를 안 하면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네, 박경민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회계사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번에 새로 나온 돈 버는 절대회계 책 저자고요. 지우회계법인에서 재무 아웃소싱 서비스 핀팀을 운영하고 있는 박경민 회계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서두에 잠깐 촬영 전에 대화를 나눴는데 네. 원래는 좀 물리를 전공하셨다가 네, 이렇게 또 회계 또 이쪽으로 이제 어떻게 좀 전환을 하셨는데 네. 혹시 그럼 뭐 계기가 있으신가요? 직접적인 계기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물리가 너무 어려워서 도피성으로 회계를 선택했던 거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 제가 지금 요번에 이렇게 카운팅을 해보니까 네. 한 15년 차 됐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흥미가 좀 다양한 편인데 한 직업 15년 한 걸로 봐서 약간 직업 선택 변환이 옳았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반 그런 뭐 시청자들 사이에서 본다면은 물리도 어렵고 또 회계도 어렵고 하는데 예, 예. 그래도 어떻게 15년 동안 이렇게 회계 쪽에서 몸 담으시면서 얼마나 또 쉽게 회계를 잘 설명해 주실지 좀 기대를 하면서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회계 업무를 하시다 보면은 네네. 다양한 뭐 대표님이라든지 네네. 그 사업에서 뭐 일하시는 뭐 그런 네네.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수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면서 네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네. 반드시 필요한 것 예, 예.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이거 사업에 성공하는 거랑 제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거랑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이게 약간 비슷한가요, 그러면? 예,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오, 그래서 네. 혹시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뭘 것 같습니다. 일단 안 먹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다음 안 먹는 것도 중요하고 뭐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을 봤을 때 저게 몇 칼로리인지 약간의 지식도 필요할 거고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한 가지를 안 하면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매일 체중을 재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3개월 안에 5kg를 빼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 중에서 매일 체중을 재지 않으면 사실 그 진정성도 의심스럽고 그거를 달성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와 유사하게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는 다이어트에서 가장 성공하기 위해서 체중을 매일 재는 게 필요하듯이 그때 필요한 게 일종의 사업을 바라보는 눈, 회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회계라는 것이 그래도 몇백 년 전에 생겨나서 똑똑했던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테스트해보고 정착된 게 회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방법보다도 이미 검증된 회계라는 안경을 통해서 사업을 보면 그만큼 효과가 좋을 거다. 가장 안정적일 거다 생각을 하고 자꾸 회계라는 말을 이렇게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회계는 그냥 돈 관리하는 방법이다. 이 정도로 좀 쉽게 부티풀도 재테크 채널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사업을 하는데 하나의 돈 관리하는 방법론 중에 한 개가 회계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어렸을 때 용돈 받으면은 뭐 많이는 안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모님들의 약간 반강요로 용돈 기입장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제 현재 주어진 뭐 돈이 얼마인지 거기에서 얼마나 또 합리적으로 쓸 것인지 그 부분을 은연중에 계속해서 기록을 하다 보면은 각인이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매일매일 좀 체중을 달아봐야 된다. 그 부분이 정말 그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장부 정리를 해야 된다든지 현상 파악을 해야 된다든지 그 부분에 확실히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 네네. 그냥 세 가지가 아니라 M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세 가지 M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럼 이 3M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처음에 제가 이렇게 개념을 잡게 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아까 앞에서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물리를 전공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처음 경영학과 수업에서 회계원리 수업을 들을 때 그 암담함을 좀 알거든요. 그래서 회계원리가 사실 다 배우고 나면 회계 전체 중에 제일 쉬운 교과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배울 때는 뭐 차변도 헷갈리고 대변도 헷갈리고 뭐 자산 부채라는 말도 어색하고 이런 상태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차변 대변식의 회계로는
그 바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시간을 내서 그거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회계 중에서 가장 돈 관리하는 엑기스적인 그런 개념만 3가지를 추려서 3M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고요. 네. 요 화면을 조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회계는 돈 관리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을 관리하는 시스템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은 돈이 들어오는 입금에 관련한 부분이죠. 그래서 입금에 관련한 부분은 돈을 더 벌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 그다음에 두 번째 출금에 관련한 부분은 번 돈을 덜 쓰게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매일 잔액을 확인해주는 돈을 자주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요 돈 관리에서는 크게 3가지 시스템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시스템을 마케팅 M, 머니 M, 모닝 M 이렇게 3가지 M으로 제가 기억하기 좋게 약자를 땄고요. 그래서 대표님들이 희망사항으로는 뭐 반나절 정도, 하루 정도 요 개념만 익히면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아주 기초 생존 돈 관리 방법은 충분히 익히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재무제표 항목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뭐 자산도 있고 부채도 있고 그다음에 자본도 있고 각각의 또 뭐 자산에서는 뭐 현금도 있고 매출채권이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걸 몰라도 이 3가지는 좀 알면은 확실하게 좀 그런 회계를 해석하고 방금 말씀하신 그런 모니터링을 함에 있어서 충분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커리어는 한영 회계법인이라고 좀 큰 회계법인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회계법인을 하다가 제가 개업을 하고 중소 대표님을 만나고 사실 제일 당황스러웠던 것 중에 한 개가 저 딴에는 또 나름 회계사니까 재무상태표도 잘 준비해서 가고 손익계산서도 진짜 최대한 잘 비율 맞춰서 가고 이렇게 해서 미팅을 가면 대표님들은 결과적으로 내 계좌 잔액은 얼마지? 얼마 나왔어? 얼마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뭐 10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 통장 잔액 10억 없는데 이런 답변 드린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회계라는 전통 차변대변 회계로 분석하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는데 매일매일 대표님이 접하는 회계에서는 사실 통장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현금 흐름 관점에서.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3M에서 방금 말씀하신 게 중간 머니엠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가능하면 회계 용어를 배제하고 통장 베이스로 그 사업의 자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제 3M 중에 마케팅 M 부분은 그 전통적인 회계는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매출액부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최상단에 있는 거죠. 근데 중소기업 대표를 위한 어떻게 보면 생존 회계는 매출액부터 시작하면 개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 그 앞단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경영학 용어로 구분하면 마케팅 쪽 영역이 될 수도 있지만 회계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큰 회사들 가치 평가할 때는 다 이런 부분들이 변수로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적인 부분을 저희 절대회계 3M 첫 번째 단계에 넣었고요. 두 번째 머니엠 부분은 제가 여기 뷰티풀 채널을 보다 보니까 그 김경필 멘토님께서 그 통장 관리에 대해서 자주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통적인 재테크 멘토님들이 자주 강조하시는 통장 관리 방법을 어떻게 보면 그대로 따온 겁니다. 따서 사업용 통장을 관리할 때 그 방법을 거의 그대로 차용하되 사업에 맞게 조금만 변형시켜서 가장 쉽게 어떻게 통장을 운영하면 좋을지 설명드리는 방법이고요. 세 번째 마지막 모닝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옛말에 안 보면 멀어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을 관리하는데 숫자는 대표 입장에서 되도록 자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뭐 9시 정해진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리포트 시스템, 매일 회사 자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요 3가지를 어떻게 보면 절대회계라 3M이라는 테마로 묶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매출을 2배 늘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무엇인가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해 설명 드리기 위해서
그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영어로 어토믹 헤빗이라는 되게 베스트셀러 책이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 영국 사이클 팀이 금메달을 따기까지 과정이 설명돼 있는데 영국 사이클 팀이 저는 되게 잘할 때부터 봐서 원래 잘한 팀이라 생각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네. 예전에는 성적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 온 감독이 한 일이 사이클의 운동을 여러 개로 쪼개고 각각 부분을 1%씩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한 60% 정도 다 어떻게 보면 휩쓴 거죠. 휩쓸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대표님들이 매출을 2배 늘리기 위해서 아 저희 장사가 안 돼요. 매출이 안 나와서 미치겠어요. 이렇게 하시기 전에 매출을 가능하면 여러 개로 쪼개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일단은 가이드라인은 매출을 4가지로 일단 쪼개봐라 말씀을 드리고 그게 요 장표에서 보시면 첫째 오른쪽 밑에 매출은 수량과 가격의 곱이 매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10개를 만 원에 팔면 10만 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수량은 또 그 앞단에 2가지 변수가 있는데 트래픽과 전환율의 곱이 수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다 적용이 되는데 오프라인 매장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옷가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손님이 100명 가게에 들어와서 10명이 옷을 사고 10명이 옷을 사면 전환율이 10%인 거죠. 그렇죠. 10명이 옷을 사고 10,000원을 지불하면 매출은 10만 원이 됩니다. 네. 이거 뭐 쇼핑몰에서도 또 마찬가지죠. 웹사이트 쇼핑몰에 100명의 고객이 들어왔는데 90명은 빠져나오고 전환율 10%인 고객이 결제를 하고요. 그 결제한 금액이 건당 10,000원이면 또 매출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을 그냥 매출로만 바라보지 말고 경영학은 저는 물리하고 되게 다른 측면 중에 한 개가 경영학은 약간 목차를 위한 학문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뭔가를 네. 사물이나 개념을 바라볼 때 네. 이거를 어떤 목차로 바라보지 하고 설명해 주는 게 경영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리는 어떻게 보면 네. 딱 수학적으로 탁탁 떨어지는 걸 의미하고 경영학은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저런 목차로 이걸 바라보는구나 생각하는데 약간 카테고리화 시킨다 그렇죠. 그렇게 느낌이 들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매출을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고 대표님께는 각 카테고리당 20%씩 증가할 수 있게 한번 작전을 짜봅시다. 20% 증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게 각각 20%씩 증가하면 1.2 곱하기 4승이고 1.1가 4번 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딱 2배 조금 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뭐 모든 일이 당연히 수학적으로 이렇게 되진 않죠. 그래서 그 사업마다 자기가 어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텐데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뭔가 매출이 잘 안 나올 때나 혹시 잘 나올 때라도 사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지 않습니까? 끝이 없죠. 예, 네. 더 잘하고 싶을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약점이구나, 어떤 부분을 개선시키고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요 4가지 테마를 떠올려 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다. 이게 약간 좀 경쟁사랑 비교해 봤을 때도 우리가 이제 경쟁사 대비 어느 부분이 약한지, 그렇죠. 뭐 전환율이 약한지, 수량이 좀 부족한지, 뭐 네네. 가격이 약한지 그런 것 등등을 고려해서 좀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서 약점을 좀 보완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웹사이트 만들어 놓고 가장 뭐 초보 같은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실수 중에 한 개가 웹사이트 만드시고 네이버나 구글에 광고 빠방 때리시고 생각보다 매출이 발생 안 한다고 막 슬퍼하시고 이런 대표님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 네이버나 구글 광고를 자기가 때렸다는 거는 그만큼 트래픽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런데도 매출이 발생 안 했다는 거는 전환율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웹사이트의 어떤 부분에서 손님들이 주르륵 빠져나가는지 그 부분을 생각해야지 약간 카테고리를 잘못 잡으시면 내가 경쟁사 대비해서 네이버 광고에 돈을 덜 썼구나 이 생각으로 돈을 막 2배, 3배 쓰기 시작하면 또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가격이 워낙 높아서 전환이 안 된다라고 생각되면 가격을 낮춤으로써 약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 요 4가지 카테고리 중에 가격이라는 변수는 사실 대표자, 경영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분이고요. 예, 나머지는 생각해 보시면
뭐 트래픽, 전환율, 수량 다 저게 증가함으로써 사실 원가도 같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원가도.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가격 10% 올려버리면 바로 매출액 10%로 매출액 10%, 그다음에 남는 이익 10%. 이게 바로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은 가장 강력한 매출 증가 수단인데 이거를 사실 또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해버리면 가끔씩 지금 뭐 늘 잘 팔리는 같은 아이폰도 생각보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가격을 너무 높게 측정하면 확 안 팔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애플 주가 또 빠지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사실 가격은 지금 여기서 가장 신경 써야 되고 경영자라면 늘 관심을 가져야 되고 하는 부분이지만 늘 언제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앞서서 말씀하신 3M 중에서 네. 이제 돈을 어떻게 들어오게 하는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여기 뭐 지문이 없긴 한데 네. 그럼 나머지 이 두 가지 있잖아요. 네네. 그 머니엠이 있고 네네. 마지막에 모니터링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약간 좀 사례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사실 머니엠 부분은 또 뒷부분에 질문이랑 연결이 있어요? 돼서 연결이 돼서 네.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모닝엠 쪽은 또 질문해 주셨으니까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경영자분들이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보통 그 격리 직원이나 이런 부분을 뭐 회계팀을 꾸리기 어려운 수준에서는 세무사무소, 회계사무소, 뭐 회계법인에 세무기장을 맡기게 됩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래서 그 기장을 맡기게 되면 그 만약에 올해 2022년 1월 1일에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펜을 샀다. 그랬을 때 그게 장부에 작성이 돼서 경영자가 받아보려면 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분기 말이 연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분기 말도 보통은 보고를 네. 못 하고요. 연말도 지나고 2023년 3월 법인세 신고할 때 보통 그게 반영이 돼서 네네. 경영자한테 보이게 되거든요. 그게 뭐 손익계산서일 수도 있고 이게 덩치가 크면 재무상태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반영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텀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회사에는 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를 보시면 항목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중요한 항목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 최소한의 숫자를 최대한 자주 볼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뭐 모 스타트업에서 그 신용카드 결제액을 매일 아침 대표님들한테 카톡으로 보여주는 그 서비스 하나로 시작해서 지금은 유니콘이 됐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대표 입장에서는 매일 어떤 숫자를 자기 회사 사업에 정말 중요한 숫자를 자주 보는 거는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고객분들한테 해드리는 서비스 중에 한 개가 그 매일 아침 9시에 그 회사에 꼭 필요한 숫자를 리포팅을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는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9시에 정각에 발송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바로 연락 오시고 저희 다른 서비스는 그만큼 피드백이 빠르진 않거든요. 예, 근데 요런 부분은 대표님들께서도 되게 효익을 많이 느끼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업가분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방금 네네. 또 말씀하시기 또 많은 대표님들이 네네. 또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고. 네네. 근데 그분들이 분명히 이제 성공하신 분들인데 네네. 약간 그런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 네네.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요거는 이 채널의 취지에 좀 맞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 재테크 책 중에 네. 그 바빌론 최고의 부자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두껍지도 않고 저 한 반나절도 안 걸려서 읽은 것 같은데 그 책을 보면 옛날 바빌론에 가장 부자라고 아칸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자기 이제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 노하우를 오픈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뭉게뭉게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무슨 말을 했나 보면 매달 버는 돈의 10% 이상을 꾸준히 저축하세요. 그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조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조언이고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조언이 저는 재테크에서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는 책이라서 사무실에도 되게 잘 보이는 곳에 꽂아 놓는 책인데 사업에서 성공하는 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사업에 성공하는 분들도 옆에
보시면 저희 고객분들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으세요. 요즘 그 젊은 부자분들도 점점 많고요. 네. 갑자기 매출액이 폭발하시는 분들도 많고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돈을 잘 모으는 분들은 없으세요. 그래서 뭐 사업을 10년, 20년 저 정도 매출을 일으키셨으면 강남에 빌딩 한두 채는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합법적으로 고객분들의 재무 상태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생각보다 거의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영위하시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업가분들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한 개가 돈을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잘 모으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 책 기준으로는 머니 M, 두 번째 M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잘 쓸지. 그러니까 돈을 네. 잘 모을지, 그 돈을, 나가는 돈을 잘 관리할지. 그러니까요. 그 내용입니다. 저는 사업용 통장을 관리하는 거는 5개의 통장을 관리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5개의 통장은 그 매출 통장, 세금 통장, 비용 통장, 이익 통장, 그다음 비상금 통장. 그래서 뭐 매출은 세일즈고요. 세금은 텍스고, 비용은 익스펜스, 이익은 프로핏, 비상금은 뭐 세이프, 금고 같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앞글자로 그냥 스텝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용 통장은 5개의 스텝스 통장을 만드세요 하고 대표님들한테 제가 조언을 드리면 많은 대표님들이 잘 지켜주시지만 가끔은 진짜 말을 안 듣는 대표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왜 안 들을까 생각도 해보고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충도 해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통장 쪼개기가 왜 수많은 재테크 책에서 소개가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통장을 한 개로 관리하면 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굳이 막 통장별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관리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더니 약간 심리학 이론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 다르고 옛날 그 영국 장교 이름이래요. 파킨슨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저희가 치약 같은 거를 쓸 때 저는 치약이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안 나올 것 같더라도 끝까지 짜가지고 하다 보면 한 줄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처음 샀을 때는 펑펑 눌러 쓰다가 조금 남았을 때는 막 아껴서 막 끝까지 짜가지고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약이라는 게 많이 있을 때는 본능적으로 약간 낭비하게 되고요. 제가 굳이 낭비하려고 생각을 안 해도 저절로 좀 낭비하게 돼, 본능적으로. 치약이 눈앞에 적게 있으면 본능적으로 절약하게 되는 거죠. 이거하고 이게 치약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바꾸면 제가 학교 다닐 때 리포트, 숙제할 때 보면 한 달 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하면 사회자분께서는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잘 미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저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잘 미루고 진짜 하루 이틀 전에 초인 같은 힘을 발휘해서 딱 데드라인에 넣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본능적으로 자꾸 그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루, 3시간, 1시간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그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그 시간에 막 해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하고 유사하게 돈이라는 것도 하나의 통장에 이렇게 다 뭉텅이로 있으면 대표 입장에서 쓸 일이 되게 많아요. 돈 나갈 때가 많다. 돈 나갈 때가 아주 많은 거죠. 지금 직원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새로운 직원 또 바로바로 채용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갑자기 앉아있는 책상도 좀 지저분해 보여서 또 옆에 스타트업처럼 좋은 걸로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컴퓨터도 자꾸 고장나니까 바꿔줘야 될 것 같고 돈 쓸 일은 끝도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통장에 돈을 쪼개서 용도별로 좀 나눠 놓으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통장들은 돈이 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저절로 적게 써지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씀씀이 지출이 관리 안 되는 대표님들한테는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출이 관리되는 분들이라도 사실 회계라는 차변대변 중심 회계보다 현금 잔액, 계좌 잔액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는
아무런 지식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 그 기준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방법론 중에 한 개로 저도 재테크의 통장 쪼개기를 따와서 이렇게 스텝스, 머니엠으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회사도 이렇게 통장을 한 5개 정도로 쪼개가지고 자금 관리를 한다면은 정말 나가지 않아도 되는 돈을 네네. 잘 붙들 수 있는 뭐 어떻게 본다면 이익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매출 통장에서 나머지 세금, 비용, 이익, 비상금 통장으로 제가 한 달에 한 2번, 많으면 3번 정도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비율대로 옮겨놓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매출 통장에 100이라는 돈이 들어있다가 비용 통장으로는 예를 들어 4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든 금액이 옮겨지겠죠. 그러면 100을 쳐다봤을 때는 내가 100만큼 쓸 일이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40을 쳐다보면 또 40에 맞춰서 잘 사라져요. 한 달간. 예, 그 다음에 요 방법대로 하면 세금도 미리 떼놓을 수 있고요. 세금도 미리 떼놓으면 부가세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부가세 때 스트레스도 없게 되고요. 예, 세금 통장에 보면 미리 떼놓은 세금이 있으니까 그만큼 딱 납부하면 되는데 보통은 저희가 납부서 드릴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하시는 10%나 뛰어가는데 막 납부서 드릴 때마다 막 인상 쓰시고 네.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 저희 좀 곤혹이긴 한데 약간 좀 죄스러우시겠어요. 사실은 부가세가 되게 많이 나오면 네. 축하할 일이거든요. 그렇죠. 남은 거니까 매출에서 매입 빼고 환호하고 막 꽃다발 드려야 될 일인데 저희가 납부서를 그렇게 탁 보내드리면 저한테 화내시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심리적으로 자꾸 세금이라는 납부서를 봤을 때 화를 내게 되면 제 경험상 이거 100% 맞는 법칙은 아닌데 제 경험상 점점 사업이 잘 안 되세요. 예, 그게 왜냐 그러면 그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안 버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약간 심리적으로 이 세금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되게 센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그 사업이 점점 줍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네. 소득이 없으면 세금이 당연히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 스트레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점점 사업이 제 그냥 가설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맞는 가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 통장에 미리 돈을 옮겨 놓으시는 것만으로도 사실 사업하시면서 세금 스트레스는 거의 없앨 수 있거든요. 거의. 그래서 애초에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이렇게 아니라 옮겨 놓는 거죠. 간주를 해버리는 사실 거니까. 이론적으로 부가세는 내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또 저희가 대표님들 그것도 안 받아들이시니까 안 받아들이시니까 사실 그렇게 설명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애초에 세금 통장에 있는 돈은 내 돈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 세금 통장 이런 통장들은 저는 주거래은행이 아닌 은행에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잘 안 보는. 예를 들어 땡땡 동그라미 은행의 내 주거래은행이다. 이러면 세금 통장만큼은 사실 세무은행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그 잘 안 쓰게 되는데 실수로 그 주거래은행의 세금 통장 같이 해 놓으시면 또 매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또 저것도 책상 살 수 있고 직원 뽑을 수 있고 컴퓨터 교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 통장도 강조드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또 말씀을 드리자면 이익 통장 부분도 저는 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익 통장. 이거는 근데 남는 게 이익인데 이익을 먼저 분류할 수가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관점의 전환인데 법인 사업자들은 저 이익 통장이 일종의 저 이익 통장에서 배당을 가져가시면 되거든요. 예, 근데 주위에 법인 사업자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면 너 배당 받아봤어? 이러면 그 주식하는 사람이 받는 거 아니야? 이런 답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법인 사업하면서 배당 가져가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러면 회사에 쌓아놓는 건가요? 그럼 그분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네. 쌓아놓으면 되게 양호한 거고요. 제가 아까 파킨슨 법칙 말씀드렸잖아요. 쌓아놓으면 눈 녹듯이 없어져요. 돈 쓸 일은 되게 많거든요. 또 직원 뽑아야 되고, 네. 또 컴퓨터 갈아야 되고, 또 늘 할 거는 많기 때문에 이 돈을 미리 빼놓으셔야 돼요. 미리. 그래서 사실 사업하면서 나는 번 게 없어요라는 말씀하시는 대표님들은 저는 이익통장을 꼭 만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익 통장에 예를 들어 나는 10% 정도의 마진을 목표로 한다. 5% 정도의 마진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매출액에 5% 떼놓으시면 되죠. 근데 사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그 5%를 떼놓으면 내 눈앞에서 이 5%는 뭐 100만 원 기준으로 5만 원은 눈앞에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 남은 95만 원으로 살림이 사라져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진짜 아끼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그 95만 원으로 안 사라진다. 자꾸 이익 통장 5만 원의 돈을 계속 빼서 써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 사업은 안 해야죠. 내가 마진을 못 남기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애초에 접어야 되는데 그 특히 뭐 법인 사업자 분들 말고 자영업 규모로 하시는 분들이 아까 법인 사업자는 1월 1일에 쓴 게 내년 3월 31일 3월 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 사업자는 그게 내년 5월 말이거든요. 더 늦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결산 자체가 워낙 느리고 또 회계를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나중에 실컷 사업하고 나서 손실이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 통장이 내 돈을 넣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 않으니까 막 내 돈이랑 막 섞어 쓰시다 보면 사실 이게 얼마 번지 정리가 잘 안 되세요. 그러다 보면 내 이 사업을 왜 했지? 이 생각이 나중에 현타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나 개인 사업자 분들 중에 내가 사업에서 돈을 버는지 안 버는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익통장을 반드시 유지하라고 말씀드리고 법인 사업자분들도 지금까지 사업하시다가 내가 배당이라는 걸 구경도 못 해봤다. 이런 분들은 이익통장을 만드시고 연 1회 아니면 뭐 중간 배당까지 하시면 연 2회 배당을 저 통장에서 받아가시는 거를 그냥 관례화 하시면 사업하시는 게 되게 재밌으실 수도 있어요. 이게 부가 쌓인다는 느낌이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통장에 자꾸 돈을 놔두고 안 찾아오시면 뭐 재투자를 하실 수도 있죠. 당연히 재투자 하실 수 있는데 사업이라는 게 재투자가 뭐 그 경기가 좋아가지고 재투자하는 족족족 성공할 수도 있지만 뭐 지금처럼 경기가 약간 꺾인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랬을 때는 내가 배당으로 가져간 돈이 다시 나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에 이익통장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이건 사실 뭐 질문에 없는 내용이긴 한데 그 많은 좀 중소기업 그런 운영하시는 중소기업도 아니고 약간 소기업에서 약간 좀 규모가 좀 커지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고민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개인 사업자로 할지 아니 법인 사업자로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제가 조미료 좀 쳐서 한 주에 한 번 이상 받는 질문. 그러니까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 대답은 저는 교통률을 좀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세무적인 비교는 되게 많아요. 그런 글들은 세금 절약상 뭐가 유리하다는 되게 많고요. 그렇게 분석했을 때는 대부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하세요. 대부분 법인 사업자가 유리한데 저는 그렇게 기준으로 삼지 말고 법인은 말 그대로 법인이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개인은 그냥 대표자랑 개인 사업자랑 그냥 동급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은행을 가도 개인 사업자는 은행에 가면 은행 웹사이트에 개인이 있고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 사업자는 다 개인에서 활동하시는 거예요. 기업은 법인 사업자부. 이런 것처럼 법인은 아예 별도의 누군가가 새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주주가 100%라고 해서 그건 나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누군가를 인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 법인 사업자를 하면 되고요. 이게 내가 100% 주주인데 이거 내 건데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법인 사업자 하면 실수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법인 사업자에서 제일 위험한 게 대표님이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는 가지급금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런 교통정리가 개념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은 법인의 통장을 가져갈 때 되게 불편하겠죠. 남의 돈 뺏어가는 거니까. 이건 뭐 사실 그냥 옆에 사회자 분체가 그냥 가져가는 거 똑같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법인이라는 실체를 별도로 인정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공부가 되신 분들은 법인 사업자를 처음부터 사실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개인 사업자를 예를 들어 10년 하시다가 누가 옆에서 야, 너 법인 하면 세금 준대 왜 바보같이 아까 개인 하고 있어 이렇게 하셔서 그 법인 전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열에 여덟아홉 후회하세요.
예, 그러니까 10년 동안 통장에 돈 아무 합법적으로 통장에 돈 내면 개인 사업자는 통장에 돈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가져가다가 갑자기 가져가면 뭐 세무사에서 계속 뭐라 그러고 뭐 뭘 또 해야 된다 소명을 그러고, 해야 되고 예, 또 뭐 가지금 또 이자 줘야 그러면 되고 안 된다 또. 그러고 자꾸 잔소리하니까 뭐 이럴 거면 뭐 그런 그 불만이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개인 법인 고민하실 때는 내가 이 법인을 하나의 별도의 인격체로 대할 준비가 되었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그 좀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여기에 개념 정리가 훨씬 더 분명히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옆에서 봐도 그냥 신용카드를 하나 써도 진짜 내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는 개인 카드를 긁으시고요. 회사 딱 목적으로 쓰는 거는 법인 카드를 긁으시는데 당연히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한데 우리나라 대표님들은 전반적으로는 조금 두루뭉술하게 쓰시는 경향이 있긴 있으세요. 근데 그 개인 사업자처럼 쓰시면 아예 법인 사업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좀 교통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철저하게 뭐 통장도 5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돈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거 강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돈 관리는 좀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혹시 그 회계사님께서 추천하시는 돈 관리 방법?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사실 회계사들도 돈 관리는 쉽지 않은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회계법인 돈 관리 잘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네, 많은데 저도 방금 앞에서 설명드린 그 스텝스 통장 관리 방법은 제 회계법인을 운영하는 데는 그대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배당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익 통장에서 배당을 받아가는 그 구조로 어떻게 보면 저는 최대한 번 돈을 아내한테 쏴주는 거를 집으로 쏴주는 거를 최고의 재테크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기 계셔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뭐 공식적으로 최대한 그렇게 말씀드려야죠. 그래서 그 사업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될 때도 있지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에서 번 돈이 집안으로 가정으로 이렇게 옮겨가서 어떻게 거기서 투자가 되고 거기서 돈이 모여야지 결과적으로 부가 쌓이지. 사업을 뭐 매출 몇십억, 많게는 몇백억, 몇천억 하셨다 그래. 그런데 생각보다 재산이 없어진 경우도 많으세요. 생각보다. 그런 분들은 사업이 될 때 끝까지 잘 될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막 투자도 계속 들어오고 막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늘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직업 자체도 보수적이기도 하고 뭔가 번 돈이 있을 때는 최대한 가정으로 옮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직장 생활 전후부터 해서 15년간 그래도 재테크를 했고 뭐 S급으로 성공했다고 보긴 어려워도 뭐 A급 정도는 되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냥 지금까지 15년간 재테크하면서 내린 결론 중에 작은 결론 중에 한 개는 모든 사람이 아무런 의심 없이 한 방향을 쳐다볼 때는 끝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늘 의심은 되는데 늘 이거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사회 초년병 시절에는 뭐 펀드라는 게 그랬어요. 펀드. 그래서 뭐 중국 펀드, 뭐 땡땡땡 펀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증권사 저도 가가지고 거의 줄 서다시피 약간 증권사 분들이 좀 갑 같은 느낌이 있는 이런 느낌으로 줄 서서 펀드에 가입을 했었던 때가 있었고요. 뭐 그게 지나고 나서 보면 뭐 여러 개가 많았는데 주식도 늘 업다운이 있고요. 최근에 뭐 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더 최근에는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모두가 그냥 한 방향으로 아무런 의심 없이 다 생각할 때 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면 큰 실수는 좀 막을 수 있지 않나. 큰 타이밍 놓치 뭐 세세하게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 신의 영역이지만 크게 봤을 때는 실수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잃지 않고 지키면은 나중에 또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때 벌 수 있거든요. 지키는 게 뭐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라는 게 늘 업다운이 있고 지금 부동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은 하락기인데 뭐 당연히 하락이 있으면 언젠가 또 올라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손실을 최소화해야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고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겠고 투자하는 쪽도 한동안 스타트업 투자
이런 쪽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네. 예, 많았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피라미드로 보면 스타트업 투자는 가장 리스크가 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니까 그렇죠. 그런 투자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스타트업 투자가 뭐 투자는 족족 다 성공할 때 그럴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시기는 지나갔고요. 그 옥석을 잘 가리고 투자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뭐 중소기업 대표님이라든지 네네. 사업자 관점에서 네. 회계가 왜 필요한지 말씀해 주고 계신데 네네. 직장인도 좀 알아야 될 뭐 필수 회계 지식이 있을런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인 분들도 그 회계라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물리학을 하면서 사실 경영이라는 걸 아예 모르다가 네. 지금은 회계사 하면서 뭐 그쪽 분야를 공부하면서 보니까 사실 회계라는 걸 알면 경영이라는 곳엔 경영의 언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가. 그러니까 계산하는 이렇게 눈이 떠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뭐 이렇게 공부하듯이 이렇게 헤비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회사라는 조직 자체가 여러 사람이 돈을 벌기 위해서 모인 단체잖아요. 그러면 회사에 돈이 어떤 구조로 들어오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조직원들이 알면 회사 사람들이랑 계속 의사소통하기 편하죠. 그래서 뭐 책 공부 같아서 그렇긴 하지만 그 제 책 절대계를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감은 잡으실 수 있을 거고요. 여기서 더 여력이 되신다면 기초 회계책들은 시중에 잘 써진 책들이 많거든요. 예, 기초 회계책들도 시간 나시는 족족 좀 스터디를 하신다면 회사에서 생활하시거나 또 뭐 당연히 승진하시거나 이럴 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회사 그 팀원들끼리도 저는 회계 정보가 좀 이렇게 널리 공유되는 걸 꿈꾸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 해외 사례들 보면 오픈북, 북이 장부거든요. 오픈북 매니지먼트 그래서 이렇게 장부를 경영자가 이렇게 직원들한테 그대로 오픈하는 이런 문화들이 있긴 한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까지 오픈하는 회사는 거의 못 봤고요. 약간 민감한 정보가 아주 민감하니까 네. 그 정도까지 오픈하면 못 봤는데 그래도 그 사업에서 중요한 숫자 사실 3가지를 뽑아라 그러면 경영자 대표자들이나 뭐 팀원들이 뽑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중요한 숫자. 그러니까 회계에서 모든 정보를 다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저는 맥시멈 3가지라고 봐요. 3가지도 사실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두 개 숫자를 뽑아가지고 구성원들끼리 공유하는 문화가 필요해. 스타트업 초기 같은 경우는 뭐 가입자 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중요한 숫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가입자 수 늘리기 위해서 한 방향을 보고 힘을 합치고 이런 문화가 필요한데 이런 문화의 일환으로 저는 OKR 이런 게 생겼다고 보거든요. OKR 보시면 그냥 3개 이하로 목표를 설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OKR이 실무에서 적용을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저는 이 회계 지식이 좀 회계 시스템이 잘 안 갖춰 있어서 이 숫자들을 제때 뽑아낼 수 있는 능력치가 없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회계 시스템을 잘 갖추시고 구성원들하고 최소한의 중요한 숫자들을 잘 공유하셔가지고 구성원들이 어떻게 보면 가입자 수 뭐 10,000명 달성, 10만 명 달성 이렇게 한 방향으로 바라보면 사업을 약간 게임처럼 할 수 있거든요. 사업을 약간 게임처럼. 그래서 스타트업 분들 중에서 특히나 잘하시는 분들은 회사를 방문해 보면 TV 대시보드를 크게 해놓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조직원분들이 저거 숫자 올리려고 열심히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회계라는 거를 딱딱하게 차변대변 이 관점으로 보지 마시고 그냥 이 내가 다니는 회사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에서 중요한 숫자 모음이다 생각하시고 이 숫자들을 그냥 조직원들하고 팀원들하고 뭐 선후배 직원들하고 공유하는 문화를 가지는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뭐 현재 회계법인에서 하고 계시는 재무 아웃소싱 서비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장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저희는 그 중소기업한테 필요한 어떻게 보면 슬림한 딱 맞는 재무팀을 만들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답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정의한 재무팀의 모습은 보시는 장표와 같고요. 그 격리, 뭐 돈이 입출금이 되고 관련한 증빙을 잘 받고
채권 채무를 잘 관리하고 뭐 급여도 잘 관리하고 이런 게 전통적인 격리의 업무일 거고요. 격리 업무가 잘 되면 또 회계, 뭐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등등에서 회계 정보들을 잘 관리하고 이게 잘 되면 세무정보, 세금 신고가 잘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격리, 회계가 잘 돼야지 세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보면 세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급한 불이니까 격리랑 회계는 좀 엉망으로 해놓고 뭐 3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부가세 신고하기 급급하신 거죠. 재무팀에서 격리 회계라는 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모들이 다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더 나가서 회계가 잘 돼 있으면 전략, 미래 사업 계획도 세울 수 있거든요. 그러면 CFO를 채용해서 CEO랑 미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되는데 이게 재무팀의 가장 완벽한 모습 중에 하나라고 보면 중소기업을 봤을 때 어딘가는 구멍이 다 있어요. 어딘가. 그게 격리일 수도 있고요. 회계일 수도 있고 격리가 구멍인 경우는 너무 많고요. CFO도 안 계신 경우도 대부분이고요.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의 발전 단계에 맞춰서 그 회사 재무팀의 빈 곳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금 신고도 격리랑 회계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고 나면 사실 세금 신고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재무 아웃소싱 팀에서 요 빈 곳을 채워주는 재무팀을 중소기업에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기회 되시면은 이게 사실 뭐 미루다가 급한 불 막 끄는 것처럼 막 정신없이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손해를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가지고 경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전반적으로 이 회계 막 차변, 대변, 뭐 자산, 부채 용어 자체가 꼭 무슨 외국어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런 또 일반적인 뭐 어렵다라는 그런 편견을 깨주셔서 감사드리고 내가 뭐 사업자가 아니라 직원이라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숫자를 또 잘 알아야지 또 우리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부분 잘 알 수 있으니까 내가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회계와 좀 친해져가지고 여러분들의 뭐 직장 생활, 뭐 재테크까지도 잘 한번 준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경민 회계사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